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덕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전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열. 전열기도 말씀하시는데 전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적외선 히터라고 하는 거 있죠. 적외선 난로 같은 거. 그것도 다 전열기인데 말 그대로 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 의한 열입니다. 즉 전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가열, 열을 가하는 거, 열을 얻는 거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전기에 의한 열을 모두 다 전열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열도 전기 응용에서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2장 전열 파트를 잘 공부를 하신다면 나중에 전열 파트에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열은 계산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이 전기 응용 및 공사재료 파트가 대부분의 암기 위주의 학습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쉽게 지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암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여러분 이거 꼭 외우세요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암기를 하신다면은 정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우리 전열 기초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열량의 단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칼로리라고 써 있네요. 그쵸? 자, 1칼로리가 몇 줄이래요? 4.186 줄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거 암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1줄은 얼마일까요? 1줄. 자, 역으로 나눠주면 돼요. 뭐를? 1을 4.18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0.24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줄도 0.24 칼로리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kWh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단위입니다. 어떤 것이죠? 네, 맞아요. 전력량이에요. 전력량. 그러니까 1kWh는 몇 킬로칼로리랑 같대요? 860킬로칼로리와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1BTU라고 있습니다. 1BTU. 1BTU라고 하는 것은 물 1파운드를 1화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1BTU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1BTU는 얼마라고 써 있나요? 0.252 킬로칼로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또 바꿔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1킬로칼로리는 그러면 몇 BTU일까요? 나눠보세요. 1을 0.252로 나눠보면은 1킬로칼로리는 3.968 BTU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량의 단위는 지금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에서 이 열량의 단위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다음 보시면 열의 전달을 한번 볼게요. 열의 전달. 그럼 열이 도대체 어떻게 전달될까요? 자, 이런 것을 보시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수식들이 등장했는데 전혀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꼭 가져가야 될 것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열 전도율, 열 전달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단위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가져가면 되거든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아요. 자, 연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뭐죠? 전하의 흐름.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의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잖아요. 즉 그러한 흐름이 전류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열류가 되는 것입니다. 열류. 그래서 이 연류의 단위는 와트예요. 와트. 이 와트가 뭐죠? 우리 유효 전력의 단위 와트와 똑같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열 전도율이라고 있게 됩니다. 열 전도율. 그 밑에 보시면 열 전달률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 이 열 전도율과 열 전달률이 같다고 느껴지지만 열 전도율과 열 전달률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것을 통해 좀 쉽게 알 수 있나요? 바로 여기 보시면 단위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글씨가 조금 작아서 영상으로는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교재 참고해 보시면 열 전도율은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만 비교해서 보면 열 전달률의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아워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열 전도율은 미터가 들어가고 열 전달률은 제곱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식에서 이 열 전도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K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뭐 마이너스 부호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무시한 채로 우리가 단위만을 알아보기 위해 한번 보자면 자,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dx분의 d세타는 뭐예요? 길이에 대한 온도 변화를 말하게 되잖아요. 자, dx분의 d세타를 그냥 x분의 세타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K에 대해서 냅두고 나머지를 다 좌항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왼쪽 항으로. 자, 그러면은 K를 냅두고 여기를 A랑 세타가 되는 것이고 위쪽에는 Q, X가 되겠죠? 그쵸? K에 대해서 냅두고 다 정리를 하면 자, 그런데 A가 뭐냐면 면적이죠. 단면적. 단위가 뭡니까? 제곱미터예요. 자, 제곱미터. 그 다음에 온도차예요. 온도차. 그러면은 온도차는 단위가 도씨죠. 그러면은 Q는 뭐예요? Q는 열류라고 했잖아요. 열류 단위 뭐라고요? 와트라고요. 와트. X는 두께죠, 두께. 두께 단위를 미터라고 하겠습니다. 미터. 자, 그러면 분모에 제곱미터 있고 분자에 미터 있으니까 지워지겠죠? 그러면은 분자 지워지고 여기 제곱 하나 지워져서 결국에 단위가 뭐가 됩니까? 와트 퍼 미터 도씨가 됩니다. 여기 지금 세 개에 있는 단위는 다 동일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위가 이러한 형태로 출제가 다르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동일하게 보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변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 전도율의 단위가 주어진 것을 알아냈죠. 자, 그 밑에 열 전달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 전달률은 뭐냐면 여기서 알파예요. 알파. 알파에 대해서 냅두고 다 좌항으로 넘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A와 이제 세타입니다. 즉 여기가 온도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고체 물질 표면 온도에서 표면에서 떨어진 점의 유체 온도를 빼준 값이잖아요. 저 괄호 안이. 그러면 결국에 이 온도에서 온도를 뺀 거니까 단위가 뭐예요? 도씨예요. 도씨. 그러면은 알파에 대해서 냅두면 A가 분모로 가고 온도도 그냥 세타로 통일하면 이렇게 되고 위에는 열류만 남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열류는 와트고 여기 면적은 제곱미터고 여기는 도씨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트 퍼 제곱미터 도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될 것은 이 열류라고 하는 것은 전기회로에서의 전류와 좀 대응되는 그런 관계라고 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열 전도율의 단위는 이것이고 열 전달률의 단위는 이것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단위는 이렇게 계산되었구나 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출제되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열 전달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열 전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가 있고요. 두 번째, 대류가 있고요. 세 번째, 복사가 있어요. 제가 1장 조명공학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고체에서 발생하는 열 전달을 전도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류는 뭐예요? 액체나 기체 상태의 분자가 직접 이동하며 열을 전달하는 현상을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현상. 그쵸? 자, 복사는 뭐예요? 복사? 프린터 복사? 이런 거 아니죠. 매질 없이도 열이 직접 전달되며 태양에너지나 적외선, 광 등의 복사에너지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우리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자기파의 에너지 전달을 복사에너지, 복사열 이렇게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 전달의 종류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구나라는 정도를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 현상이에요. 열 현상. 자, 열 현상에는 크게 6가지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융해와 응고가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자, 기화와 액화가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자, 먼저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 열 현상에 지금 용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 용어는 뭐냐면 우리가 전열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필요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6가지를 추려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가면 나중에 다른 개념을 이해할 때 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비열을 보시면 1kg의 물체의 온도를 몇 도씨? 1도씨 상승시키는데 요구하는 열량의 값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의 비열 또는 문제에서 물에 대한 어떤 효율이라든지 그런 걸 구하라고 한다면 물의 비열이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물의 비열은 무조건 1입니다.
아시겠죠? 물의 비열은 1이에요. 1. 자, 융해 응고가 있는데 융해는 뭐냐면 고체에 열을 가해서 액체가 되는 것을 융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도 배웠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자, 응고라고 하는 거는 굳는 거예요. 근데 뭐가 굳냐면 액체가 냉각되어서 고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기화는 뭐예요?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 즉 물을 끓이면은 이제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 되죠. 자, 그다음에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되는 현상을 액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증기 같은 거죠. 수증기 같은 거. 자, 자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상태만 변화시키는데 소비되는 열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냄비에다가 물을 끓여요. 라면을 먹기 위해서 냄비에 보글보글 물을 끓입니다. 근데 물을 끓다가 처음에 가스불을 켜고 또는 인덕션을 켜고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물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죠. 근데 물이 끓는 점이 몇 도입니까? 100도씨잖아요. 그 100도씨가 되면 물이 어때요? 끓죠. 근데 물이 한번 끓으면 그 끓는 다음에는 100도씨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100도씨에 머물러 있으면서 물이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물에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자, 그때 발생하는 열이 잠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 현상에는 이렇게 6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전열 기본식입니다. 교재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열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열량. 자, 열량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량 Q라고 하는 것은 M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에요. 1kg인데 물 1리터가 1kg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 1리터라고 한다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되고 2리터면 2, 3리터면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C는 이제 비열입니다. 비열. 그럼 마찬가지로 물이라는 이 C는 무엇이 될까요? 1이 되는 거죠. 1.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T2-T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열량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는 킬로칼로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교재와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비열의 단위, 이 비열의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킬로칼로리가 된다는 점을 추가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소요 전력량이네요. 소요 전력량. 우리 전력량은 뭐예요? 전력 곱하기 시간이 전력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전력량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W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전열기에서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력량 분에 발생한 열량이 되거든요. 근데 열량은 위에서 구했잖아요. 그쵸? 1번에서 구했는데 열량이 뭐예요? MC에 T2-T1, 즉 온도의 변화. 그리고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860PT가 돼요. 여기서 PT는 전력량인데 이것을 위가 열량이기 때문에 아래도 열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1kW가 860kcal였죠. 그래서 1kcal를 1kWh를 860을 곱해줌으로써 킬로칼로리로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력량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전열기의 효율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소요 전력량을 구하는 거죠. 즉,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이 효율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바꿔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860의 2타 효율이죠. 분의 MC의 T2-T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효율을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물어봤다 그러면 여기에 뭘 곱해야 돼요? 100%를 곱해 주어야겠죠. 자, 세 번째는 우리 전열기 전력입니다. 전력. 전력량은 PT였다면 전력은 뭐죠?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여기에 식에서 이 100%를 떼고 여기 식에서 T로 나눠주면 전력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그대로 적어 볼게요. 자, MC의 T2-T1을 무엇으로 나눠준다고요? 860의 2타 곱하기 T로 나눠주게 된다고요. 이때 시간은 뭐냐면 단위가 hour입니다. hour. 그래서 만약에 분이면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30분이면 몇 시간이에요? 0.5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이게 뭐라고요? 전력 P라고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 난방기의 전력입니다. 네 번째는 난방기의 전력인데 우리 이 위에 있는 공식, 위가 아니죠. 여기 있는 공식이랑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는 거의 비슷하죠. 여기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어요? 0.24가 곱해져 있고 1.23이 곱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1.23은 뭘까요? 중량이에요, 중량. 그리고 0.24는 뭐냐면 공기의 비열이에요, 비열. 그래서 1.23 곱하기 0.24 곱하기 이 전력을 곱한 공식이 난방기 전력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열 기본식에는 크게 4가지가 있구나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째 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5번째. 자, 이렇게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와 열의 상관관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류가 전류와 조금 이렇게 대응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자, 전위차라고 아시죠? 전압의 이제 전위차가 결국에 전압이잖아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뺀 게 전위차가 되는데 명칭을 V라고 하고 단위도 볼트가 되죠. 근데 열회로에서는 그것을 온도차라고 하고 단위는 도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과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만 알아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류와 연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항과 열 저항이 있게 되는데 저항은 뭐예요? 전류분의 전압이죠. 전류분의 전압은 옴으로써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열 저항이라고 있게 되는데 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I분의 V라면 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연류죠. 연류분의 뭐예요? 온도차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연류분의 온도차. 자, 그래서 우리가 연류가 여기 여러분 지금 I로가 아니라 여러분 Q로 봐주세요. Q. 여기가 Q입니다. Q. 이 빔 자료에서. 그쵸? 그래서 여기가 I를 Q라고 할게요. 왜냐면은 여기 I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류 Q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 연류의 단위는 뭐였어요? 와트였죠. 위의 단위는 뭐였어요? 도시죠. 그래서 도시 퍼 와트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항과 열 저항, 도전율과 열 전도율 이렇게 대응이 되고 정전 용량과 열 용량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는 것을 좀 추가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지금 기초 다졌잖아요.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잠깐 멈추시고 개념 확인 풀어보고 오세요. 풀어보셨습니까? 벌써 푸신 분은 정말 빨리 푸신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자, 열 전달 중에 주로 고체에서 발생하며 고체, 벌써 힌트 나왔죠? 자, 물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도 이웃한 분자들의 연속적인 충돌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전도 맞을까요? 전도? 맞습니다. 고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열 전도라고 부르게 되죠. 자, 매질 없이도 열이 직접 전달되는 것을 대류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대류, 매질 없이도 대류 아니죠. 매질 없이도 열이 전달되는 것은 복사라고 하게 됩니다. 자, OX가 되겠죠. OX. 비열은 1kg의 물체의 온도를 1도씨 상승하는 데 요구하는 용량이다. 맞고요. 전기 회로에서의 전위차는 열 회로에서의 열량과 대응된다가 아니라 온도 차와 대응이 되죠. X. 자, 전기 회로에서의 전류는 열 회로에서의 연류와 대응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전류와 연류가 대응이 되죠.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번, 3번은 둘 다 기출이에요. 기출이고 여기도 기출입니다. 자, 15도씨의 물 4리터래요. 1kW의 전열기로 가열하여 80도씨로 높이는데 몇 분이 소요됐대요? 30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때 전열기의 효율은 약 몇 %인가 물어봤네요. 우리 전열기의 효율 그대로 한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전열기의 효율은 이타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는 전력량이니까 860pt 분의 mc의 T2-T1 곱하기 100%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t는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시간. 근데 여기서 30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t에는 0.5가 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860 곱하기 전력 단위는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니까 1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1 곱하기 0.5분의 M은 뭐예요? M, 물의 질량이죠. 4리터. 4 곱하기 물의 비열, 1 곱하기 물의 온도, 차, 80도씨에서 15도씨니까 65도죠. 65도. 곱하기 100을 해주면 자, 이 효율은 얼마가 나올까요? 60.47%가 나오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지로 약 몇 분이 아니죠. 약 몇 퍼센트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보기 선지에 60%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낸 다음 가장 가까운 값인 60%를 이렇게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는 그런 기출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1kW의 전열기를 이용해서 20도씨의 물 5리터를 70도씨까지 올리는데 요하는 시간은 약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2번과 3번이 약간 유사한 거죠. 즉 어떤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열기 효율의 공식에서 다 유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고 계셔도 효율은 전력량분의 열량 이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지금 뭐예요? 문제 두 문제를 우리가 풀이를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자, 이번에는 효율이 아니라 뭘 구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시간을 무슨 단위로 구했냐면은 분으로 물어봤어요. 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공식에서 시간의 단위였잖아요. 그쵸? 근데 분으로 바꾸려면은 결국에 시간을 분으로 바꾸려면 며칠 곱해야 됩니까? 60을 곱해야 되죠. 우리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이잖아요. 즉 시간을 분으로 바꾸려면 60을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죠. 자, 전열기를 이용해서 20도씨의 물이니까 우리 효율 공식에서 그대로 시간만 바꿔보겠습니다. T는 860 P 효율 분의 M C T2 T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860 그대로 써주시고요. 전력은 뭐예요? 전력은 1kW죠. 1. 근데 효율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은 100%로 가정하는 거예요. 자, M이라고 하는 물의 질량이죠. 물 5리터라고 했습니다. 5. 물의 비열 1. 온도차 얼마래요? 온도차가 70도씨에서 20도씨니까 50도씨죠. 그러면은 여기를 5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0.2907이 나와요. 0.2907.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구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hour.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다고요? minute. 분으로 물어봤다고요. 그러면은 따라서 시간 t라고 하는 것은 0.2907 곱하기 60을 해서 자, 이것은 약 17.44 분 또는 17.44 minute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지에 17.4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가장 가까운 17.4를 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 전열 재료 및 온도 측정을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는 게 아니고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전기 가열의 특징이 있어요. 전기 가열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특징 6가지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 가열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단이 높은 온도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수백, 수천 도씨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열 효율이 굉장히 높고요. 조작이 용이합니다. 조작이 용이해요. 우리 특히 인덕션만 보더라도 인덕션 조작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온도 조절 또한 용이하게 되고요. 조작이 간단하니까. 자, 그래서 제품 품질의 균일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작이 용이해서 우리 가스레인지랑 인덕션 조금 비교해보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전열 재료라고 해서 전열기의 구조가 있게 되는데요. 그 구조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열체가 있고요. 두 번째, 내화재가 있고요. 세 번째, 보온재가 있습니다. 자, 발열체의 표면 전력 밀도 WD는 여기 보시면 파이, 시그마, 괄호치고 T1의 4제곱 마이너스 T2의 4제곱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공식 그냥 형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형태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T1, T2, 파이, 시그마가 무엇을 뜻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내화재라고 있는데요. 이 내화재는 우리 뒤쪽에서 내화재와 보온재를 같이 다루게 될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 내화재와 보온재가 이 전열계 구조에 포함이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그 내화재에는 이 성면과 코크스와 같은 이런 기계적 강도가 강한 재질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보온재 같은 경우는 우리 보온 밥통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화재 외측에 위치한 보온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발열체의 구비 조건입니다. 발열체의 구비 조건. 보시면은 내열성, 내식성이 커야 돼요. 우리 발열체 구비 조건 같은 거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사항에 있는 요 5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내열성, 내식성이 크고요. 적당한 고유 저항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의 온도 계수가 정이며 작아야 하고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저항률이 비교적 크다 정도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이 용이해야 되고 선팽창 계수가 작아야 됩니다. 많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적어보면은 우리 선지에 출제가 된 건데 용융점이라고 해서 녹는 점 있잖아요. 그 용융점이 높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연화점이죠. 연화점이 높아야 되는데 연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고체 또는 반고체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해요. 그래서 그것도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화 온도가 높아야 된다. 클 것. 이렇게 좀 의미를 지닐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발열체 구비 조건 5가지 외에 여기 4가지 더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발열체의 종류입니다. 발열체의 종류. 첫 번째, 합금 발열체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이 4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니크롬 2개와 철크롬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1종, 2종, 1종, 2종입니다. 근데 이제 온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최고 사용 온도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합금 발열체 중에서 최고 사용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가장 낮은 것은 몇 도예요? 몇 도씨? 900도씨잖아요. 어떤 겁니까? 니크롬 제2종이죠. 그래서 니크롬 제2종이 답으로 골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합금 발열체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철크롬 제1종, 온도가 제일 낮은 것은 니크롬 제2종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금속 발열체가 있는데 자, 탄화규소라고 해서 옛날 말로 이제 카보런덤이라고 하게 됩니다. 탄화규소 발열체라고 해서 1500도씨에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이런 비금속 발열체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세 번째로 순금속. 여기는 비금속 발열체라면 여기는 순금속 발열체.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금이에요. 백금. 두 번째는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텅스텐이에요. 텅스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순금속 발열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한다면 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발열체의 종류도 이렇게 3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극 재료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발열체 구비 조건 본 것처럼 이 전극 재료도 전극도 구비 조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전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극이죠. 말 그대로 극. 그쵸? 자, 전극의 구비 조건 보시면 내열성이 좋은 전극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탄소질의 전극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전극의 구비 조건도 굉장히 문제에서 물어본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비 조건 또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발열체의 구비 조건 중요하고요. 전극의 구비 조건 중요하게 됩니다. 전기의 전도율 또는 도전율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커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열의 전도율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지에서 도전율이 클 것, 열의 전도율이 작을 것인데 어떤 수험생 분들께서는 이 도전율과 열의 전도율이 같은 것인 줄 알고 상충되는 답안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엄연히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율은 전기고요. 열의 전도율이
전기와 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유의를 해주시고, 자, 고온에 견디고 고온에서의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겠고요. 비열물과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사산업기사에서도 잘 출제가 되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전기로에 사용되는 전극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인조흑연, 고급천연, 천연흑연, 무정형, 탄소 전극들이 보통 이러한 전기로의 전극에 사용이 되는구나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모양을 좀 묻는 문제라든지 그런 구조 자세하게 묻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그냥 이렇게 종류만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이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를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이거를 다 외우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나왔던 거 위주로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잘 따라오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도 잘 하시고 중간중간에 운동도 하시고 좀 환기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부만 이렇게 몰두해서 하지 마시고 지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보면은 내화재와 보온재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냥 넘어갔지만 내화재는 직접 발열체에 접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내화재라고 해서 좀 불에 견뎌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지만, 물론 단어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작정으로 이렇게 불에 견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고 좀 맞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온에서도 견뎌야 되는 부분을 통틀어서 그냥 내화재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온재는 아까 뭐라 그랬죠? 보온 밥통 생각하라 그랬죠? 자, 내화재의 외측에 사용이 되면서 저온 부분에 좀 사용이 되는 그런 보온재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온도의 측정인데요. 온도계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접촉식이 있고 두 번째 비접촉식이 있습니다. 접촉식은 이러한 종류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자, 비접촉식 온도계에는 광고온계와 방사온도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종류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촉식과 비접촉식 종류만 좀 구분을 해주세요. 자, 온도의 측정 두 번째는 온도계의 동작 원리 및 특정입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이런 종류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만 꼽아 온 겁니다. 첫 번째, 저항 온도계.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고유 저항이 직선적으로 변화하는 것. 측온체, 측정하려는 그 물체 있죠? 측온체의 온도에 따른 저항의 변화를 이용한 것. 이것을 우리가 저항 온도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온도계 보세요. 백금선, 니켈선, 구리선이라고 금속선의 종류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이거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온도계에서 사용되는 종류, 물질이 아닌 것은, 재료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이 정답이 됐어요. 그래서 백금선, 니켈선, 구리선, 백, 니, 구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밑에 보시면 서미스터가 있는데 서미스터는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확 변하는 그런 반도체를 우리가 서미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백금선, 니켈선, 구리선과 더불어 서미스터 등의 반도체가 사용된다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저항 온도계, 측온체의 저항 변화 이용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종류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열전 온도계인데요. 열전 온도계는 우리 열전 현상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의 접합점에서, 서로 다른 두 금속의 접합점에서 만나는 점이죠. 그 점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로 인해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재백 효과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그 재백 효과를 이용한 온도계가 열전 온도계로서 그 열전대의 조합으로는, 이거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됐습니다. 열전대의 조합 몇 개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이 5개 꼭 외워주세요. 꼭 구리 콘스탄탄, 철 콘스탄탄, 망가닌 콘스탄탄. 즉 콘스탄탄은 뭐예요? 3개와 지금 조합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크로멜, 랄로멜과 백금과 백금 로듐이라는 것, 이렇게 5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이 조합은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사고온계라고 해서 우리가 복사고온계라고도 하게 되는데, 온도 복사에 관한 무슨 법칙?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하게 됩니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무엇이죠?
흑체의 온도에 따라서 절대 온도의 흑체의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공식 중에서 이 4제곱에 비례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피츠곤체에서 특정 거리만큼 떨어지는 위치에서 온도를 기록할 수가 있다. 측정 범위는 뭐 이 정도로 넓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광고온계도 있는데 이거는 플랑크의 복사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고온계는 스테판 볼츠만, 광고온계는 플랑크의 복사 법칙 이렇게 좀 잘 기억을 구분지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저항온도계, 열전온도계는 접촉식이고 방사와 광은 비접촉식이죠.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잠깐 멈추시고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다음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발열체는 내열성과 내식성이 작을수록 좋을까요? 아니죠. 클수록 좋죠. 버텨야 되잖아요. 발열체의 저항의 온도 계수는 정이며 여기까지 맞아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발열체의 선팽창 계수는 커야 한다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여기 여러분 이거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X입니다. X. 발열체의 선팽창 계수는 커야 한다가 아니라 작아야 합니다. 금속 발열체 중 최고 사용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철크롬 제2종입니까? 가장 높은 것은 뭐예요? 니크롬 제2종이죠. 니크롬 제2종. 그래서 철크롬 제1종이죠. 철크롬 제1종. 이게 표가 지금 보시면 니크롬 제1종, 니크롬 제2종, 철크롬 제1종, 철크롬 제2종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1200도씨로서 철크롬 제1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자, 열전 온도계는 재백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재백 효과가 뭡니까? 서로 다른 두 금속의 접합점의 온도 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기전력을 이용한 그런 법칙이 재백 효과인데 자, 열전 온도계는 그 효과를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광고온계는 스토크의 법칙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스토크가 아니라 플랑크의 또는 플랭크의 복사 법칙을 이용한 예이다 라고 해서 X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가열 및 전기로입니다. 사실 전열 파트에서 이 전기 가열 및 전기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저항 가열이라고 있습니다. 저항 가열은 도체 내에 저항손을 이용하여 가열하는 방식이에요. 저항손이 뭡니까? 저항손이 I제곱 R이잖아요. 즉 저항이 있으면 그곳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 저항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가열하는 방식을 저항 가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 있죠? 발열량은 뭐예요? 0.24 I제곱 RT잖아요. 그쵸? 결국에 이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의 제곱만큼 발열량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이 이 발열량의 공식이었습니다. 자, 직접식이 있고 저항가열은 간접식이 있게 되는데 직접식은 보시면 이 전극과 전극 사이에 피열물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간접식은 이 피열물이 따로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직접식은 직접 가열하는 거, 간접식은 간접적으로 가열하는 것이라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보면은 직접 저항 가열이 있고요. 아까 전에 간접 저항 가열이 있게 되는데 이 직접 저항 가열 종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저항 가열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엄청 다양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번, 2번, 3번은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노란색으로 글씨 표현이 된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어쨌든 직접 저항이라고 하는 게 직접 통전해서 줄열에 의해 발열시키는 방법으로서 흑연화로는 단어에서도 나와 있듯이 탄소의 흑연화를 위해서 고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하에 열 처리가 가능한 탄화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보런덤로, 탄화규소를 만드는 로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보런덤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 탄화규소를 나타내거든요. 탄화규소 SiC입니다. 화학 기호로요, 식으로요. 그래서 탄화규소를 만드는 로를 카보런덤로라고 하는데 이 직접 저항 가열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바이드로는 탄화칼슘을 만들어내는 로입니다.
그래서 흑연화로는 뭐예요? 흑연화. 카보론덤로는 탄화규소, 카바이드로는 탄화칼슘.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간접 저항 가열로 같은 경우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도 짚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첫 번째, 자, 발열체로가 있어요. 발열체를 노벽에, 노라고 하는 건 이제 용광로 같을 때 그때 로입니다. 자, 노벽에 설치를 하고 열의 전달에 의해서 피열물을 가열하는 거. 이것을 발열체를 이용했다라고 해서 발열체로라고 하고요. 크립톨로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보시면 크리프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전극간 설치된 탄소의 입자를 발열체로 해서 열의 전도 및 방사를 이용한 로를 우리가 크립톨로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염욕로라고 하는 거는 전극간 설치된 용융염을 발열체로 하는 로예요. 용융염. 자, 이 단어를 통해서 보시면 녹인 소금입니다. 녹인 소금.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먹는 그런 소금,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융염이라고 하는 것은 질산 나트륨, 그 다음에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과 질산 칼륨의 혼합물을 용융염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다산아이들 강사들끼리 이제 농담을 막 한단 말이에요. 농담을 하는데 이제 이런 좀 수업 때 쓸만한 내용들을 통해서 농담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밥을 먹는데 이제 소금을 이제 돈가스 먹으러 가면은 히말라야 소금 아시죠? 자, 그 히말라야 솔트를 뿌리는데 이제 녹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용융염이라고 합니다. 제정신 아니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며. 자, 어쨌든 용융염을 발열체로 하는 로를 우리가 염욕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용융염 우리 먹는 소금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산 나트륨과 질산 칼륨의 혼합물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크 가열입니다. 아크 전류가 전극 사이에 흐를 때 발생하는 고온의 아크열을 가열에 이용하는 방식을 말해요. 이 아크로의 종류도 물어보는 게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로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크로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온으로 압축된 아크로의 센헬로, 포링로, 비랑게란드, 아이데로.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야, 이 고압 아크로는 질산 제조와 공중 질소 고정에 사용이 되고요. 저압 아크로 같은 경우는 L식과 요동식이 있는데 이것을 직접식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간접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것은 제철, 제강, 합금의 제조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고압 아크로의 종류 3가지, 저압 아크로의 종류 2가지, 그리고 고압 아크로의 목적, 저압 아크로의 목적을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유도가열을 볼게요. 자, 유도가열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사실 이 전기 가열 파트가 전기 응용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나온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전자유도작용을 이용한 것이 유도가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전자유도가열이 보이면 바로 전자유도 작용을 보이면 바로 유도가열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코일의 고주파 자장내. 자, 이것을 우리가 교번 자기장내라고 하겠습니다. 교번 자기장 내에 위치한 가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전성 물질을 말해요. 도전성은 뭐예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체를 말하죠. 도전성 물체에 유도 전류가 흐르면 어떠한 손실? 와전류 손.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손. 우리 전기기기에서 배웠습니다. 에 의한 열이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가열을 말한다. 특히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것을 고주파 유도 가열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피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감겨 있나요? 코일이 감겨 있죠. 우리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장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시면 유도 가열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유도가열을 조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원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요. 직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류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저주파 유도로 같은 경우는 상용주파 교류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 50Hz에서 60Hz를 사용하는 것을 상용주파 교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어디 사용된다고요? 황동을 용해하는데, 그리고 구리와 구리의 합금에 사용이 된다.
고주파 유도로 같은 경우는 범위가 매우 넓죠. 10에서 5000kHz에 해당이 됩니다. 무려 5000kHz의 교류인데 특수강 금속의 용융, 녹이는 거죠. 그 다음에 금속의 표면 처리 등에 사용이 되는 것이 고주파 유도로입니다. 고주파 전동 발전기, 불꽃 간극식 고주파 발생 장치, 진공관 발진기 등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으로는 5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도가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거나 아니면 유도가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5가지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피가열물 내에서 직접 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열원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열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가열물 내에서 전자유도작용을 통해 직접 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표면만 가열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표피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 전기자기학에서도 표피효과 배웠고요. 전력공학에서도 표피효과 배웠습니다. 표피효과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심해집니다. 표피효과가 뭐예요?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표면만 흐르는 현상을 표피효과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표면만 가열이 가능하다. 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무 표면만 이렇게 가열이 되다 보니까. 자, 피가열물에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가열할 수 있다. 이것을 국부적으로 가열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온도 제어가 굉장히 정확하고요. 용이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에 용도는 반도체 전해 정련, 단결정을 제조하는데 또는 금속의 표면 처리 등에 응용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전 가열입니다. 유전 가열, 여러분. 자, 유전 가열은 뭘까요? 우리 전기 자기학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배웠는데 유전체 기억하십니까? 유전체는 뭐죠? 절연체입니다. 유전체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었나요? 고무. 좋아요. 자, 목재. 자, 이런 것들이 다 절연체였습니다. 그렇죠? 유전체가 절연체잖아요. 자, 전극 사이에 유전체를 놓고 고주파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즉 전극 사이에 이렇게 절연체를 놓고 전압을 인가하게 된다면 이 안에 있는 전기 쌍극자, 지금 보시는 게 다 전기 쌍극자거든요. 전기 쌍극자의 회전을 이용해서 절연성 피열물의 내부에서 생기는 유전체 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유전체 손에 의한 가열 방식을 우리가 유전 가열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전 가열의 특징은 크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에서 200MHz의 교류로 직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류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이죠. 피열물의 단위 최적당 소비 전력은 P0로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자, 여기 지금 화면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교재 참고했어요. 세제곱센티미터인데 제가 이 공식을 왜 적어놓냐면 굉장히 자주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피열물의 단위 최적당 소비 전력의 소비 전력으로 나타낸 식을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의 형태를 물어본다고요. 그때 이 단위는 와트 퍼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열물의 단위 최적당 소비 전력 공식을 눈으로 찰칵 사진을 찍어 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 2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 자체의 형태, 식 자체의 형태를 물어보거나 또는 피열물 내 소비 전력에, 즉 이 소비 전력에 비례하는 것을 물어봐요. 비례하는 것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피열물 내 소비 전력에 비례하는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뭘 고를 수 있을까요? F 엡실론 S 2의 제곱 탄젠트 델타라고 고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10의 마이너스 12제곱과 9분의 5는 상수잖아요.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하는 것은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형태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엡실론 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비유전율이에요. 우리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의 유전율과 비유전율의 곱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비유전율이 엡실론 S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합성수지의 가열 성형과 목재의 접착 건조, 비닐막 접착 등에 이용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2가지의 응용이 되는 가열 방식은 이라고 한다면 유전 가열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고무의 유화라든지 베니어판 같은 합판의 건조 등에 이용이 되고요. 선정 주파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열할 수 있다는 것이 유전 가열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적외선 가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피열물 내 이제 단위 최적당 소비 전력 그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 유도 과정 알고 싶으시면은 밑에 팁박스 있는데 팁박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외선 가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적외선 전구로 인해서 가열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의 복사열, 여기서 복사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복사열로 인해서 열 전달을 함으로써 가열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게 되죠. 건조물을 가열하고 건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열물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이 양쪽에서 적외선 전구로 가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건조, 도장 등의 표면 건조에 사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우리 이 손으로 찍는 도장이 아니라 자동차 도장면 할 때 그 도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복사열을 이용하게 되고요. 구조 및 조장이 간단하고 연료 손실이 적고 작업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전자빔 가열입니다. 진공 중에서 고속으로 가열한 전자를 접속함으로써 그 전자의 충돌에 의한 에너지로 가열하는 방식을 말해요. 전자빔 가열은 핵심이 이겁니다. 고속으로 가열한 거. 그래서 다음 중 전자빔 가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면은 이 6가지 중에서 웬만하면 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노란색은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한번 보시면 고융점 재료 및 융점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재료 및 금속박의 재료를 쉽게 용접할 수 있고 진공 중에서도 가열이 가능하고요. 그로 인해서 산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공이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나 분포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용접 등에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가열 범위를 극히 국한된 부분으로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열 변질을 줄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대단히 적은 부분의 가공이나 구멍 뚫는 작업, 즉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텅스텐, 레늄 탄탈, 몰리브덴, 지르코늄, 티타늄 등의 고융점 재료, 고융점 활성 금속의 가열이 응용이 된다. 이렇게 전자빔 가열은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잘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전기 가열의 마지막이죠. 레이저 가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가열의 마지막. 레이저 가열도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었는데, 자, 광을 발진시키거나 증폭시키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단일 파장의 적외선, 절사, 용접, 용단, 표면 처리, 의료 분야에서의 전기 매스에 의한 수술에 이용이 되는 것이 레이저입니다. 근데 레이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파워, 즉 에너지의 세기, 그러니까 레이저의 세기는 강하지만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조금 유의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고, 레이저의 조사 면적을 광범위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고속으로 가열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 가공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 칠판에다 레이저 쏜다고 해도 레이저 조그맣잖아요. 레이저 포인트만 해도. 그래서 그거 레이저를 이용한 가열은 얼마나 더 미세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 가공이 가능하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레이저 가열도 특징을 한번 정리를 쭉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고요. 여덟 번째는 그러한 전기로의 종류를 조금 더 그냥 암기하시라고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용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항로, 아크로, 유도로가 있게 되는데 저항로는 직접식과 간접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종류 어떤 것이 있다고요? 흑연화로, 카보런덤로, 카바이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로, 간접식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발열체로, 크립톨로, 염욕로가 있었습니다. 고압아크로는 뭐예요? 센헬로, 포링로, 비오게란드 아이데로라고 있죠. 비란게란드 아이데로. 저압아크로는 간접과 직접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직접은 뭐라고 했어요? 에르식이라고 했어요. 에르식. 에르식 전기제각로와 아크로라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간접식으로는 요동식이라고 했습니다. 유동식 아크로가 되겠죠. 유도로는 저주파와 고주파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고주파 유도로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주파 유도로 같은 경우는 구리구리 합금, 황동, 용해. 고주파 유도로 같은 경우는 금속의 표면 처리와 특수광, 금속의 이러한 용융이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확인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영상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오세요. 자,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직접 저항 가열로에는 흑연화로, 카보런덤로, 카바이드로가 있다라고 했는데
직접 저항의 카바이드로, 흑연화로, 카보론돔으로 있습니다. 맞죠? 간접에는 발열체로, 그 다음에 크립톨로, 염욕로가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고아바크로에는 에르식과 요동식이 있는데요. 맞을까요? 아니죠. 고아바크로가 아니라 저아바크로에 에르식과 요동식이 있습니다. 에르식은 직접식, 요동식은 간접식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유도가열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전체 손을 이용하여 절연체를 가열하는 방식이다. 유도가열은 전자유도작용을 이용해서 도전성 물체를 가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전가열이 됩니다. X가 되겠고요. 유도가열은 금속의 표면가열, 반도체 정련 등에 이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유도가열은 이런 반도체 정련, 전해 정련 이런 것에 단결정 제조 이런 것에 이용이 되죠. 전자빔 가열은 진공 중에서는 가열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레이저 가열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고가 아니죠. 낮고 고속으로 가열할 수 있다. 고속은 맞습니다. 하지만 틀린 설명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개념 확인까지 7가지 문제를 또 풀어봤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전열에 대한 대부분을 배웠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되었는데, 오늘 배우신 내용을 좀 그대로 덮고 나중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눈으로라도 정리를 해보시고 다음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